네,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말이죠. 이자율이 변할 때 환율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어요. 이건 뭐랄까? 마치 주식시장처럼 매일매일 어떨 땐 분 단위로 변하는 환율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은요, 그 현미경을 잠시 내려놓고 아주 성능 좋은 천체망원경을 들 겁니다. 시간의 지평을 아주 길게 넓혀서 환율을 바라볼 거거든요. 바로 물가와 환율의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봅시다. 마침 수업 시작 전에 한 학생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교수님, 오늘 뉴스 보니까 1달러에 1,300원이라던데 그럼 미국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랑 한국에서 1,3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정확히 똑같은 건가요? 와, 이거 정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미국 마블 스토어에서 파는 이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랑 한국 토이저러스에서 파는 똑같은 피규어의 진짜 가치가 과연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그 숫자, 명목 환율을 넘어서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실질 환율이라는 건요, 마치 국가 간의 진짜 구매력, 그러니까 진짜 사는 힘을 비교해주는 마법의 돋보기 같은 거예요. 단순한 환율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력을 딱 보여주죠. 자, 그럼 이 실질 환율이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실질 환율.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비율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뭐랄까 현실적인 개념이죠. 교과서적으로는 상품 바스켓의 상대적 가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산 상품 묶음 한 보따리랑 미국산 상품 묶음 한 보따리를 직접 맞바꾸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소나타 한 대로 애플 아이폰 몇 대를 살 수 있는가, 이런 실물 경제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공식이 바로 실질 환율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딱 보면 복잡해 싶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실질 환율 Q는 해외 물가, 즉 P스탑에다가 명목 환율 1을 곱한 값을 국내 물가 P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외 상품의 가격을 우리 돈, 원화로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직은 좀 낯설죠? 괜찮아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로 이 공식의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의 캡틴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죠. 여기서 P는 한국에서의 피규어 가격, 당연히 원화겠죠? 그리고 P의 별표가 붙은 P스타는 해외,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가격, 달러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E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바로 그 명목 환율, 1달러당 1,300원 하는 그거요. 결국 이 공식은 미국 피규어 가격, P스타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2를 곱해서 한국 피규어 가격, P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계산을 했는데 결과가 딱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계산한 Q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미국 피규어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걸 원화의 실질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표현해요. 반대로 Q가 1보다 작으면? 그렇죠. 한국 피규어가 더 비싼 거고 이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절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시점의 가격을 딱 잘라서 비교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가격 차이가 결국에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여기서 구매력 평가설, 영어로는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매력 평가설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게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에 놓고 보면 1달러를 원화로 바꾸든 엔화로 바꾸든 결국 어디서나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환율 Q가 결국에는 1에 수렴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교수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이론 아닌가요?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 그런 증거가 있기는 한가요? 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이론이라도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어디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점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명목 환율이에요. 보세요.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같은 아주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이죠? 단기적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의 진짜 주인공인 실선, 바로 실질 환율을 한번 보세요. 명목 환율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널뛰기를 하나요? 아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지만 수십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놀랍도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특정 평균선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매력 평가설이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추세로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실질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단기적인 출렁임을 만드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환율과 물가 그리고 이자율이 마치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처럼 아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기호 위에 있는 저 작은 모자 있죠? 저건 그냥 변화율 또는 퍼센트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즉, 실질환율의 변화율, Q햇은 명목환율의 변화율, 이에다가 해외와 국내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 파이의 차이를 더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해외보다 더 빨리 오르면 파이가 파이스타보다 크면 실질환율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식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게 이자율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의 실질 이자율이 미국보다 높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돈이 전부 한국으로 몰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바로 그 이자율 차이만큼 앞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돼요. 이렇게 이자율과 미래 환율 예측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신기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론을 충분히 익혔습니다. 그럼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슈퍼 파워를 주는지, 이걸로 세계 경제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주로 달러 대비 원화처럼 1대1 관계였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이 미국하고만 무역하는 건 아니죠. 중국, 일본, 유럽 정말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실효 환율입니다. 이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을 무역 비중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합 건강진단표 같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실질 실효 환율이 왜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선으로 표시된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건 다른 교역 상대국들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인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 학생이 오늘 배운 모든 개념을 하나로 깨는 아주 멋진 질문을 던졌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명목소득, 그러니까 월급 X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물가 수준, 즉 구매력을 고려해서 비교하면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입니다. 먼저 왼쪽 열 명목 달러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미국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일본, 한국, 중국 순서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PPP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오른쪽 열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보이지 않나요? 특히 여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세요. 명목소득으로는 분명 일본이 더 높았는데 PPP 기준으로는 한국의 실질 구매력이 일본을 앞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본의 명목소득이 높더라도 그만큼 집세나 교통비, 외식비 같은 비싼 물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PPP는 숫자 너머의 진짜 생활 수준을 보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렌즈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꽤 깊은 내용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보는 새로운 힘, 말 그대로 새로운 슈퍼파워를 얻게 된 겁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요. 정말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배운 실질 환율과 구매력 평가설처럼 개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로만 보였던 국제 뉴스나 경제 지표들이 훨씬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은 그냥 시험 보고 잊어버릴 그런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유리하다고 하는지, 왜 나라마다 소득은 비슷한데 체감하는 생활 수준은 다른지,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이 흥미로운 세계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읽어내는 강력한 힘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